네,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제목이 은퇴 연옥입니다. 은퇴는 지옥이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정말 잘 주셨고요. 네. 오해 중에 하나인데 저 은퇴지옥이란 말이 싫어서 은퇴연옥이란 말을 썼고요. 단퇴 신곡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퇴지옥이라고 하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솔루션의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은퇴연옥이라는 것은 이제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천당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영혼을 정화한 뒤에 천당으로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은퇴연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이제 60대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연옥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나 일이나 관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은퇴 지옥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은퇴 연옥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좀 잘 못하면은 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잘 준비를 하면은 이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은퇴 연옥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은퇴 연옥의 상황에 이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탈출해서 이제 은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어놓은 것이 은퇴 연옥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 은퇴 지옥이란 말은 싫어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정리를 하면은 연옥이라는 사양에 놓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는 12가지 전략을 이야기한 것이 은퇴연옥 책입니다. 그래서 은퇴연옥 단어를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캐톨릭에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천국으로 갈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치솟으면서 앞으로 노후 생활비 월 300만 원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노후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은 받는 질문이지만은 가장 해답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서베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값은 서울 지역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부부 기준으로 한 330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국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330만 원 서울 지역 부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생활비는 대략 이게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이것의 70% 정도 대략 그렇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0만 원에 이제 70%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4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정도가 이제 최소 생활비가 이제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는 긴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매년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는데 매년 상승률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대략 3.8% 정도 됩니다. 생활비가. 그래서 이걸 이제 대략 4%로 본다면요. 18년이면 생활비가 2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20년 잡으면은 지금 한 330만 원 같으면은 이제 18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한 66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생활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330만 원 이러면은 나 330만 원 뭐 10년 뒤에 33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10년 뒤에는 그보다 더 많이 듭니다. 20년 뒤로 따지자면은 한 2배가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BOA,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서 사모금융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미국발 제2의 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P 500 등의 미국 주식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 이제 상당 부분 검증이 좀 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몇 달 전인가는 이제 자금 인출도 제한하고 뭐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겠지만은 주택에 대한 대출이었고 이것은 이제 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파생 상품이 많이 결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빅뱅크들이 거의 다 관련이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익스포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모 대출의 데이터를 쭉 보면은 빅뱅크들에 대한 노출 비중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게 없겠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주택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대출이니까 여하튼 이런저런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그때하고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모대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약정이 다 붙게 되는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사람과 차입자 간에요. 예를 들어 기업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든지 갚기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출을 해준 곳에서 일종의 구조조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기업들을 합병을 시킨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그 권리를 이 사무대출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과다한 투자가 있었다면은 조정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이번에 사무대출은 그런 측면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에서 지난 4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대한민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서 이대로 가면은 5년 뒤 IMF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면 이제 반박에 나섰는데 실제로 IMF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라면 모르겠는데요. 20년, 30년 뒤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뒤는 불확실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러는데 5년 뒤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별로 안 높아집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여전히 그때도 좋아가지고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년, 후내년 이 정도까지로 본다면은 대외 금융 순자산이 1조 달러 정도 되죠.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뭐 GDP 대비해서 7에서 10% 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오르면은 수출이 좋아지죠. 이런 나라에서 IMF 온다는 일은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 대비한 GDP 대비한 비율이 거의 50% 초반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IMF 본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요. 5년 뒤를 본다. 반도체가 급작스럽게 꺾여가지고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만 생각하는데 대외금융순자산이 1조 달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부분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외환입니다. 꽤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인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개인들도 그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솔리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이렇게 탄탄한데 외환위기가 올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중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불과 뭐 그 1990년대 초 할 때는 50%였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0년 지나니까 GDP 대비한 정부 채무 비율이 200%가 돼 버립니다. 불과 20년 금방이에요. 20년 눈 깜빡하면 20년인데요. 50%에서 200%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5년 이 단위가 아니고요. 저는 10년, 15년 정도 이유를 볼 때 그때 정부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보아집니다. IMF도 그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정부 지출의 건전성도 제일 안 좋게 변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계속 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중이 거의 30%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경기도 좋고 하니까 세수도 많이 거치고 하니까 또 오히려 정부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고 해서 아주 올해도 상황 좋을 겁니다. 반도체에서 걷는 법인세만 해도 100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계하고 똑같아요. 가계가 한참 이제 내 생산성이 좋아져 가지고 직장에서 인기 좋아서 막 보너스도 받고 할 때 야 이때 앞으로 내가 이게 한 30년 지속되겠구나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해봐야 한 5년 정도 그 뒤에는 다시 내가 직장을 나가니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잘 건전하게 운용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또 올해 상당히 상황이 좋을 겁니다. 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뭐 괜찮을 거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재정의 건전성을 꼭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령 사회에서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변하는 곳은 당연히 정부 채무도 제일 빨리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 중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가는 것, 연금. IMF가 걱정하는 게 연금 지출인데 아직은 멀었어요. 공무원 연금 해봐야 금액별로 적자 금액별로 크지가 않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계산으로는 한 2058년 이제 또 제도 바꾸면 2060년 이하가 나오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서 연금 부분에서 큰 적자를 기록할 부분은요. 그래서 IMF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빨리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워낙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닥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IMF의 저 경고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재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 정도 경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 임대차 시장 계약 체결된 거 보면은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그게 이제 비중이 60을 넘어서서 이제 70가까지 가고 있는 뭐 100개 거래가 되면은 그 중에 전세는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분들도 본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월세로 가야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괜히 뭐 전세 대출 안 되고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거죠.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월세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과세가 포착이 용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올라갈 거고 그 세금을 낸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12개 받아도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또 0.5개, 1개는 건보료로 나가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월세를 더 올리려고 하겠죠. 왜? 뭐 3,000세대, 4,000세대 대단지인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으로 좀 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결국 피해보는 거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외우십시오. 이건 최소 2배입니다. 최소 2배. 최소 2배. 자,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양도차익 그리고 보유기간 그리고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필요경비 얼마나 되냐 그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단독명의고 뭐 한 10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장기부 특별공제가 1년에 2%씩이니까 한 20% 정도 들어가고 단순하게 봤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이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양도세 3억 정도 나옵니다. 3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오른 거에서 3억 정도, 30%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중과가 2주택 중과가 또 있고 3주택 중과가 있는데 2주택 중과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2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2배인 한 6억 정도 되고요. 3주택 중과면은 거의 한 7억 정도 됩니다. 60%, 70%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인 경우에는. 그리고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그리고 3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법 여건에서 발의한 장특공 일부 폐지
특히 표1 장특공 최대 30%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상가까지 없앤다? 그러면은 이거 양도세 거의 한 2배 이상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팔면 양도세가 3억인데 5월 9일 지나면 6억 7억이에요. 그럼 벌써 3, 4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만 놓고 보면 당연히 양도세가 더 크죠.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너무 3, 4억 내기는 좀 그렇고 일단 좀 가져가 보면서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세가 지금 뭐 500만 원 내는 게 뭐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내는 게 한 20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더 내야 되는 양도세보다는 좀 덜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또 매년 내야 되거든요. 약간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보유세를 더 많이 내다가 도저히 참다가 마지막에 한번 팔았을 때 또 양도세 중과 맞는 거거든요. 가장 최악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2020년 8월 달에 취득세 개정해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주택, 4주택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그러면 보통 1주택 아니면 2주택인데 1주택은 양도세 중과 아무 세당이 없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해당이 되지만 보통 이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풀리면 판다든지 아니면 증여해버려요. 그럼 양도세 중과 해당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5월 10일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막상 시행이 되면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가 그렇게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나왔는데 이미 그로부터 5년 넘게 지나서 다주택자가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시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큰 편에서 봤을 때 다만 전제 조건은 증여를 해도 될 만한 좋은 물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은 누구나 좀 인기 있고 대단주고 좀 역세권이고 이런 물건들. 그리고 뭐 만약에 빌라나 다세대 그런 일반 주택이라면은 나중에 재개발 정비사업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증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의 물건들은 오히려 이제 특히 올해 3월 달에 매물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털었죠. 속된 말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전부 수도권 대부분 그리고 서울 전체를 토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팔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고만고만한 녀석인데 이 고만고만한 녀석들도 자녀 입장에서 살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내 거 그냥 증여받아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5월 9일까지 어떻게 액션을 안 취해도 돼요. 5월 10일, 뭐 6월, 7월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부담부 증여하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거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지켜보다가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